근데 미국은 적절한 정책을 펼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렸잖아요. 이 정책도 못 쓰고 저 정책도 못 쓰는 상황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냥 앞으로는 이제 그 딜레마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대공황급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금융에서 은행에서 자꾸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걸 막잖아요. 이 막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가요? 아, 그럼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이 붕괴되자마자 미국이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발표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연방예금보험공사법에 따르면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가 이미 진행했거나 그 위험이 현저하게 클 때만 그게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당국은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혹은 현저하게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적절한 정책이었고 신속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 물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재발을 딱 차단해낸 거죠. 다른 은행에서는 지금 뱅크런이 안 생겼잖아요. 네.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뭐 6개월 있다가 주식시장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또 은행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이 아주 난처한 입장이에요. 사실 이런 미국이 지금 고금리 정책을 물가 불안 때문에 펼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3월 23일 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3월 8일부터 22일 사이에 연준의 그 밸런스 시트를 보면 무려 3,900억 달러를 풀었어요. 미국 경제에다. 그럼 어느 게도 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요. 지금 현재의 통화금융 이론은 그 MV는 PQ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P를 앞으로 놓으면 이거 이제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Q분의 그러니까 생산 수량분의 M 통화량 곱하기 그 유통 속도거든요. 통화를 증발했다는 이야기는 물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금리 정책은 다른 목적이고 통화 푸는 것은 물가 불안을 각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가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통화 증발이잖아요. 통화 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가는 크게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물가 불안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지난 2월 달에는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한 6개월 만에 그 이제 6.1%로 빠르게 이제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더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물가는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미국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말 바꾸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공개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그 물가 불안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도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과다해요. 특히 2020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9%였는데 2021년도에 이게 3.6%로 증가해요. 그 상황을 방치했더라면 그만큼의 돈 2021년도에 약 8,4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됐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달러가 약세일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의 환차손이 생겨요. 그럼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나요. 네. 그럼 미국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즉시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을 해요. 이 상황을 방치했으면 이미 미국은 2022년 상반기 중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강달러 정책을 펼친 거예요. 네.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달러는 당연히 강세가 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게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이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 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은 2.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요. 그게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의 효과였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정책들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국내 저축이 빨려간 나라들 그리고 금융 자본이 미국으로 이탈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나라들에서는 유동성이 수축되고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1.5%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은 2.7%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요. 우리 희생 위에 그 미국의 성장률, 높은 성장률이 달성됐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당했어요. 지난해 그 상반기 말쯤에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25% 낮았잖아요. 당연히 국내 저축은 미국으로 빨려가죠.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 환율은 지난해 3월 이후로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때 장중에는 1,460원도 돌파했어요. 종가도 1,440원을 돌파했었고 1,100원 수준에서 급격하게 그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된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까지 환차손을 입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탈해서 미국으로 가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대규모로 이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하반기에 그런 그 경기 하강이 펼쳐졌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그 정책을 펼친 나라에 타격을 줘요. 아, 그런가요? 이런 사례는 많아요. 1980년대도 있었고 2001년도에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 미국이 다른 주변 나라들을 거지로 만들면서 자기만 우선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메랑은 뭐예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1980년에 미국이 물가를 잡는다고 기준금리를 21%까지 끌어올려요. 국제금융자본들 다른 나라에 투자된 그 국제금융자본들은 그걸 노리고 전부 다 미국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강달러 현상까지 나타나니까 또 달러를 이제 또 사들이니까 또 달러 강세는 더 강화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세계 그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던 나라들은 모두 다 외환위기에 빠져들어요. 첫 번째 터진 게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가 급속하게 전염되니까 중남미 전체 국가에 이게 그 전염이 돼요. 우루과이만 당시에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타격이 좀 덜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때 물가 상승률이 2,70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중남미만 그랬냐? 아니에요. 그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도 외환위기 겪은 나라들 무수하게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외환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겪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경제 전반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교역량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다른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1981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을 해요. 그런데 1982년도 다른 나라들은 외환위기에서 막 벗어나고 있을 때 그 미국은 마이너스 2.0%라는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요. 그게 부메랑이에요. 그렇구나. 이런 부메랑은 여러 번 있었어요. 1930년대에 그 홀리 스무트 관세법이라는 것을 미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그 법인데, 그리고 보호장벽을 좀 쌓고 하는 법인데, 그 바람에 전 세계가 교역량이 3분의 1로 축소돼요. 결국에 가서는. 미국이 그런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도 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악순환을 하면서 세계 무역 규모를 3분의 1로 축소를 시켜요.
그렇군요. 결국 그래서 대공황이 10년 동안 그 험악한 경기 후퇴를 겪어요. 근데 이제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똑같은 그런 역사에서의 그런 교훈을 어찌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아, 그럼요. 그래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절대로 펼쳐서는 안 되는 정책인데 불행하게도 지난해 이미 미국이 그런 정책을 펼쳤고 지금은 미국이 지금 그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터져야 끝나는 건가요, 미국이? 아,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야,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 경제 파국이더라도 경제 정책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펼쳐지면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미국은 적절한 정책을 펼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렸잖아요. 이 정책도 못 쓰고 저 정책도 못 쓰는 상황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딜레마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올리면서 통화량은 푸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일단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키울 거예요.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21년도보다 1,000억 달러나 더 늘었어요. 앞으로는 더 크게 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에 투자됐던 금융자본들 다 미국 이탈해요. 환차손 피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대공황급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만약 힘들어지면 뭐 저희도 그렇고 다 뭐 더 힘들어지죠. 그럼요. 전 세계 각국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다니까요. 우리 인체도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병 걸리면 저도 막 바로 걸려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집사람이 어디에서 걸려서 왔어요. 우리 전 식구가 다 전염되더라고. 그와 같다니까요.